백석의 남, 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제목이 특이하죠. 참고로 여기는 백석 시인은요. 아빠는 설명 자세히 못했네. 아빠 인강 들으면 이것도 적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1930년대에 활동을 했던 유화외 시인이라는 평가가 붙는데,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가 1930년대에 상당히 다양한 유파가 형성됩니다. 김영랑, 박용철 등의 시문학파라든가 김광균, 김기립, 이상 같은 모더니즘파라든가 생명파, 천목파 막 만들어져. 파파파야. 근데 그 어떤 유파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기 혼자만의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한 시인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이용학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명이 백석이에요. 그랬을 때 백석 시인은요, 유파 외 시인이면서 특이한 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공동체 의식을 다룬 시를 상당히 많이 써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합니다.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친족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 공동체가 중요하다. 더불어 살자. 세 번째, 이 사람의 시에는 토속적인 소재, 음식도 많이 나오고요. 또 사물도 많이 나옵니다. 라거나 혹은 토속적인 방언, 사투리 등을 사용해서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이 사람 시 전체의 지배적 분위기예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백석 시를 공동체 의식으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시 되게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 한 명이에요. 또 한쪽 일각에서는요, 민족학적으로 백석의 시를 되게 가치 있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30년대 우리나라에 특히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사물이 있었고 어떤 풍습이 있었는지를 백석의 시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학적으로 되게 가치 있는 시래요. 어쨌든 간에 그런 백석의 시 중에 이게 있습니다. 남, 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거는 도대체 왜 썼을까? 바로 백석이 우리가 문학 작품의 맥락 중에서요, 작가 맥락의 측면에서 백석은 1929년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일본 유학을 시작으로 해서 1942년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살며 살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이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 맥락으로 해석해야 되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13년간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자, 그 중에 제목을 보면요, 남 신이주에, 신이주라는 지명 중에 남쪽에 있는 유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박시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 이게 뭐냐, 바로 어떤 편지를 쓸 때 편지 발신인의 편지를 쓰는 사람의 주소가 시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편지 형식으로 쓰인 시입니다. 독특한 형식이죠.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자, 시가 전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 들어가 보면 이 시에서 시적 상황을 먼저 제시해줘요. 어느 사이에 나가 시적 화자예요. 우리 시를 읽다 보면, 잠깐만 여기서 끊을게. 시 어떤 패턴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두 가지 항상을 드러내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적 화자가 무슨 글자인지 해가지고 시란 글자야 이게.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 아니면 이면에 숨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A형이라고 하고 이것을 B형이라고 하자. 여기는 지금 나라고 시적 화자 겉으로 드러났어요. 그럼 A형 시입니다. 나는 안 나타난, 내가 시 전면에 안 나타납니다.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는 어떤 명성으로 들어가느냐? 시적 상황이 A형 시 같은 경우에는요,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요. 반면 이면에 숨어있는 화자는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관찰합니다. 이게 B형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적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해서 A형 시는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신의 정서와 사상을 드러내는 방식의 시로 흘러간다면, B형 시 같은 경우에는 이면에 숨은 시적 화자가 대상을 관찰한 다음에 깨달음을 드러내는 그런 구조로 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A형, B형 이렇게 두 개의 시 형태가 있다면 이 작품은 A형 시인 거예요. 표면에 드러난 시적 화자가 자신의 처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서와 사상을 드러내는 경우. B형 시 우리가 배운 거 있었어. B형 시 처음 우리 문학 들어와가지고 배운 거. 산수유나무의 동사. 내가 나타나지 않고 산수유 나무를 관찰해. 그래서 산수유 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늘을 만들고 하는 모습을 그늘 농사를 진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었지. 그래서 산수유 나무가 지니고 있는 다른 생명에 대한 배려, 그렇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이기심,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시, 산수유 나무의 농사가 바로 이 B형 시로 보는 거죠. 그럼 A형 시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을까를 보면 되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자 여기 아내와 함께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며 형제들과 헤어져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내하고도 헤어졌고 집도 떠나왔고 그 다음에 이 부모 형제와도 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적 화자의 처지가 나옵니다. 어떤 처지입니까? 가족 공동체가 와해되는 상황. 적어도 나는 모든 가족을 잃어버렸고요. 아내는 남편을 잃어버렸고, 부모는 자식 하나 잃어버렸고, 형제는 자신의 동생 혹은 오빠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유랑 와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이과 동시에 나는 지금 타향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고향을 상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자, 쓸쓸한 거리를 혼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자의 삶, 화자의 처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유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 고독을 느끼는 상황. 거기에다 세 번째,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도 불고 심지어는 추위까지 더해옵니다. 바로 화자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 여기까지만 보고 시적 화자가 어떤 처지에 있어? 고향을 상실하고 가족과 헤어진 후 홀로 유랑하면서 고난을 겪고 있어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시적 화자의 처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어느 목순에, 여기 목수가 바로 박시봉 씨입니다. 목순의 집 헌사실간, 이때 이 삿, 갈대로 만든 돗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집 바닥을 그냥 맹바닥에 앉을 수 없으니까 갈대를 얽어 만든 우리 멍석 같은 그런 자리예요. 이 삿, 바로 이 토속적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토속적인 소재가 등장을 하고, 백석시의 특징이에요. 한 방, 추운 방에 들어가서 쥔을 붙이었다. 주인집에 얹혀 살면서 기거하게 되었다. 까지 첫 번째 부분입니다. 1회부터 8회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화자의 정서가 나오죠. 9행부터 19행까지.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라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누긋하다는 건요 눅눅한 방입니다. 습기 차가지고 눅눅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 방 안에서 내가 신경 쓰고 챙기고 감당해야 될 사람이 여러 명도 아니야. 딱 나 혼자 있어. 그런 나 혼자도 견디기 힘들어. 감당하기 힘들어. 그 정도로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자신 혼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마음, 무력감의 정서가 나타나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가족은커녕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혼자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죠. 무력감. 생각하며 이 방 안에 딜옹배기의 북덕불. 이런 것도 마찬가지. 토속적 소재. 그래도 주인이 좀 따뜻한 인심이 있나 봐요. 그래도 질그릇 화로에 뭐를 이제 잠깐 불씨를 넣어가지고 추우니까 넣어줬죠.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그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여기서 지금 화자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외부와의 단절. 또 오버해볼까 한번? 우리 만약에 요 내용과 우리 강호한정가라고 해서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마음을 노래하는 고전시가 작품들이 있거든요. 연시조나 가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윤선도의 만행이라든가 어부사시사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보면요, 혹은 전국인의 상춘곡 같은 걸 보면요, 속세와의 단절감이 나타나거든요. 이때 단절과 이때 단절은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강호한정가 같은 경우에는 속세와 단절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이 자연 친화의 정서 때문에 그런 속세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멀리한다고요. 이때 외부와의 단절은요 자신이 어떤 지나온 삶에 대한 어떤 후회, 슬픔, 바로 회한의 정서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일종의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외부와 단절하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가 뭐 칩거 아니면 뭐 요즘 우리 표현으로 치면 잠수하는 거, 은둔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안 만나는 겁니다.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 이게 회한이죠. 이게 왜 회한이 되냐면 한을 품다라고 해서 캐도 문제 없고요, 혹은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함해도 문제가 없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나의 삶이 어리석었어, 그래서 슬퍼, 이런 좀 후회의 정서죠. 한을 품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회한의 정서. 소처럼 연하여 쐐김질하는 것이었다. 쐐김질은 원래 되새김질이고요.
되새김질은 한자로 반추라고 합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초식동물 중에 소나 말은 아니다. 소나 염소나 양 같은 애들이 자꾸 뭔가 씹잖아. 이 목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하면서. 그지? 이거 뭐 하는 걸까? 자기가 삼켰던 음식물 다시 꺼내가지고 또 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위가 여러 개죠. 이런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2017년도 수능 과학지문에 반추동물의 소화 요소, 이게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의 소화 요소와 반추동물의 소화 요소가 다르다. 어떤 성분이냐면 어이없지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애들 그때 킬러 지문. 반추동물입니다. 그래서 반추는 뭐냐면요, 음식물을 꺼내어 다시 씹는 행위거든요. 이걸 사람에게 가져오면 사람 반추 안 하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생각이에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다시 뭐 하는 것? 되돌아보는 것. 지나온 삶에 대한 어떤 자세입니까? 어떤 성찰의 자세죠. 그래서 반추는 지난 삶에 대한 반성으로 봐야 됩니다. 아, 왜 그랬을까? 계속 어떤 정서예요? 절망적이고 부정적 정서가 계속 지속되죠.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 눈물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여기서는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마음,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 자괴감이라고 합니다. 자괴감. 대부분 다 부정적 정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무력감이 외부의 단절이 회한의 정서로 자괴감까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극대화됩니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결국 이 모든 절망적 정서가 극대화돼요. 죽을 정도로. 만약에 이 시를 가지고 우리 아빠 친구도 되게 서운하겠다. 우리 이런 것도 안 그려줬는데 인강으로 보면 되니까, 만약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적 화자의 정서에 추이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점점 계속 하강 중이에요. 깊은 나락으로. 그죠? 이 집에 와서 지금 뭐 한 겁니까? 그 순간부터 무력감에다가 외부의 단절감에다가 회한에다가 자괴감에다가 죽어버려야 되겠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19회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슬픔과 절망감 느끼다가,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신의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 어떤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20번째 줄부터 23번째 줄까지, 자, 정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는요, 우리 역접의 접속어거든요. 역접의 접속어입니다. 역접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시상, 전환이 나타나요. 시의 흐름이 싹 바뀝니다.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대체적으로 뭐가 바뀌냐면요, 화자의 태도나 인식이 전환됩니다. 이제까지 부정적이었던 태도가 긍정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보통 나쁜 거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시에서 역접은 결국 좋은 얘기를 끝내야 돼.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 이래야 우리가 시를 읽는 이유거든. 늘 시 읽었는데 기분 더 찝찝해져. 그러면 시는 우리에게 아무리 힘도 안 주잖아. 시는 희망을 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역접이 대부분이란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러나를 가지고 역지의 시상전환을 보이는 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한용운의 임해침묵도 이렇게 시를 찾아보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를 통해서 시상전환 드러나고요. 두 번째, 나희덕의 땅끝 이런 시가 있어. 여기도 그러나가 나와요. 시상전환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고재종의 새한도. 얘도 그러나가 나와서 시상전환 기능을 해요. 됐죠?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뭘 깨닫느냐. 첫 번째입니다. 내 이 잘못이, 내 이 부끄러운 삶이 내 힘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벌어진 게 아니야. 잘 보시면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다. 내 힘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 뜻대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보다, 내 힘보다, 내 뜻보다 더 크고 높은 것, 바로 나의 운명을 주관하는 절대적 존재. 얘가 아니죠. 이분이, 이 절대적 존재가 뭐 했구나? 나의 삶을 이렇게 살라고 운명을 지어줬구나. 그래서 어떤 인식이 나타나요? 운명론적 인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민곡에 조물의 탓이로다 하면 이건 딩동댕이에요. 근데 만약에 관동배곡에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운명론적인 조화옹이 나온 게 아니라 자연을 만든 창조주로서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찬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명론적 인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는 거야. 어떻게 까냐면 더 크고 높은 거 밑줄 그은 다음에 이 부분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 주체에서 요런 데 줄 그어놓으면 다 맞지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조물주긴 한데 이 사람은 뭐야? 자연을 아름답게 만든 주체였기 때문에 운명론적 인식이 아닌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뭔 짓을 했는지. 이해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한다. 아, 나는 내 뜻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 능력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살라고 운명을 지어줬구나. 어떻게 시작해요? 내 잘못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운명론적 인식. 참고로 이 운명론적 인식은요, 백석의 또 다른 시, 우리 뒤에 가면 나중에 공부할 거, 백석의 흰 바람 벽이 있어 라는 시에도 운명론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요. 한때 선생님의 카카오톡 머리 이거 화면에 있었던 그 시 글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잠깐 얘들아 77초 잠깐 가자. 한 번만 쓱 보고 오자. 77쪽 5번 문제의 보기 찾으셨어요? 거기에 가운데쯤에 줄표 그어진 부분 찾으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난 이렇게 태어났다.
하는 부분. 또 밑에 두 번째 줄 찾으세요. 마지막에 하늘이 이게 운명론적인 절대자입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에게는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구나.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이렇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가난, 외로움, 높음, 쓸쓸함을 겪도록 만드셨구나.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진정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고 진정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그 위로의 마음을 가지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그랬듯이 프란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순수하고 고결한 영혼을 가졌던 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글을 했듯이. 근데 이 시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네. 여기도 운명론지 시 나와요. 알겠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죠. 네 번째 부분이죠, 마지막. 화자의 어떤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 마지막 24번째 줄부터 32번째 줄까지. 이렇게 하여 여러 달이 지나는 동안 내 어지러운 마음에 그동안 있었던 슬픔, 한탄,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이때 앙금은 그동안 이렇게 혼란스럽고 슬펐던 자신의 마음이 평온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화자의 내면이 평온을 되찾았다는 얘기고, 보통 시험 문제 만들 때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써.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시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 관념이 큰 친구들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요 말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생각한 말을 바꿔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바로 어떤 대상에 대해 남아있는 미움의 정서. 우리가 뭐 서로 앙금이 쌓이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앙금이 생겼어, 이런 말은 서로에게 어떤 믿음이 사라지고 오해가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앙금이 생겼다 이런 말 쓰거든. 그런 앙금을 생각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A, B, C, D, E 한 다음에 여기다 대고 어떤 대상에 대해 남아있는 미움의 정서를 드러낸다, 다 풀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낚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지 말고 앙금은 가라앉은 거야, 차분해진 거야.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에, 나주손, 이런 말은 저녁 무렵이라는 사투리가 사용된 부분. 저녁 무렵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이것은 뭐냐면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경건한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의지적이고 숙연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어? 어느라는 사투리 방언이 사용됐고, 먼 산 뒷옆에 다욱 섭해. 섭하면 바위 옆. 사투리. 이 작품 특징인 거야. 그냥 토속적인 소재와 사투리를 사용해서 향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이게 특징인 거예요. 이건 하나의. 자, 바위 옆에서 따로 외로이 서서. 이때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이 두 가지 상황은요, 현재 시적 화자의 상황과 유사 내지는 동일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화자도 뭐하고 있습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게 혼자서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위라는 고난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자가 겪고 있는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외로이 있어서 어두워오는데 하얀 눈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막고 있는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다. 굳고 정한, 굳고 맑고 깨끗한 이것은 바로 이 갈매나무의 의연하고 고결함을 드러내고 결국 이 갈매나무는요 이렇게 혼자 외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눈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대로 눈을 맞으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쌀랑쌀랑 굳고 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소재이면서 동일시되는 대상,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로 해석이 되고 두 번째입니다. 이 의연하고 고결한 삶이 있잖아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치를 드러내는 존재. 그래서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 나도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난 이제까지 뭐 했어? 계속 부끄러워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절망적이었잖아. 근데 갈매나무는 그렇지 않고 있잖아. 아, 나도 뭐 해야 되겠구나. 갈매나무처럼 이 어려운 상황을,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근데 극복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쫙 올라갑니다. 뭐? 갈매나무로. 그래서 외롭고 추운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어떤 의지,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갈매나무를 통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힘겨운 상황을 이겨내보겠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드러나죠. 자, 그리고 이것도 아빠는 얘기 안 해줬네. 얘들아, 아빠 미안해. 이 시에는요, 전체가 지금 연구분이 없는 산문시 형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는 운율 형성 요소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반복된 시어나 반복된 구절이나 없습니다. 심지어 대꾸법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운율이 드러났냐? 바로 이 시는요, 잘 보면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문장구어만 찾아보세요.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문장구어가 있습니다. 쉼표죠. 그죠? 쉼표가 반복 사용되는 내재율이에요. 겉으로 율적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내재율이 나타납니다. 쉼표의 반복 사용을 통해서. 자, 화자의 처지. 아내도 없고 동생들과 멀리 떨어져, 즉 가족과 헤어지고 고향 상실해서 홀로 지내는 외로운 상황. 이게 가족 공동체가 와야죠.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는 모습은 외롭고 고단하게 유랑하는 모습. 이게 화자의 처지.
정서변화. 앞부분에서는 대부분 뭡니까 여러분들? 무력감, 뭐 단절감, 회한, 절망이었다면요. 삶에 대한 운명론적 인식이 나타나는 부분 보이시죠? 화살표 내려온 부분. 그 왼쪽에다가 그러나라고 써두셔야 돼요. 그러나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운명론적 인식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내면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갈매나무는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 있습니다. 하얗게 눈을 막고 있죠. 화자처럼 시련을 겪는 외로운 존재예요. 화자와 유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얘는 굳고 정해. 그래서 뭐해? 의연하고 고결해. 그래서 화자가 뭐하고 싶은 자신과 동일시되는 동시에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얘가 표상하고 있어. 그래서 추구하는 대상이야. 결국 뭐 하겠다? 이런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자 한답니다. 요걸 가지고 하나만 잠깐 더 연관지어 볼게요. 우리 김소진의 우리 자전거 도둑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마 9월 모평쯤에 만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자전거 도둑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 박완석 거 말고 위층 여러분 강사가 자꾸 내 자전거 타고 가는 이야기. 이탈리아 영화 나오는 이야기. 안 읽어보셨어요? 어쨌든 그 소설의 작가 김소진의 갈매나무를 찾아서 이 소설은 여기에는 백석의 이시하고 갈매나무가 핵심 소재예요. 그래서 뭐의 측면에서 소재의 의미와 기능의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두 작품은 어떤 맥락이야?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갈매나무는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일단은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화자는요 일단은 가족과 떨어진, 가족과 헤어져 유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설에서 주인공인 두현이라는 인물입니다. 두현은요 아내와 이혼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이 주인공이 되는 인물들이 전부 다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누군가 이별해서 가족 공동체가 와야 될 그런 외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작품의 화자도 갈매나무를 떠올리고 있고 이 소설의 주인공도 마찬가지 갈매나무를 떠올려요. 좀 구체적으로 갈매나무지만 결국 이 갈매나무는 두 주인공에게 모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바로 이 갈매나무처럼 뭐 해보겠다? 강인하게 살아보겠다. 의연하게 살아보겠다. 라는 삶의 의지. 바로 삶의 의지가 공통점입니다.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 그래서 상호 텍스트적으로 김소진의 소설 갈매나무를 찾아서와 연계질 수 있는 작품이죠. 아까 우리 선생님 잠깐 얘기했었던 우리 어디 가셨어요? 흰바람 벽이 있어.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우리 두 번째 수업 들어갈 때는 문제 풀면서 지나갈 거잖아요. 그때 이 시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이것도 상호 텍스트 맥락도 나옵니다. 바로 화자 인식의 측면에서 공통적이거든. 둘 다 운명론적 인식이니까. 알겠죠? 이제 질문하세요. 아, 나도 되게 바람직하게 11시 5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질문 안 하네. 해봐. 시마이? 네? 안 왔다는 니온고들 시마이라고 생각하? 아니요? 너 보냈어? 너 보내? 아니요. 아니지? 아, 우리 그것도 지금 시들시들해졌다. 불매운동. 코로나 때문에. 질문.
하나만? 네. 네. 흰죽이 조롱해요. 아내가 없는 걸 알면서 남편더러 흰죽을 쓰라고 하면 당연히 이춘풍은 쩔쩔매면서 안 해봤거든. 그러면서 그 당황하는 모습에서 웃음을 유발하려고, 권위적인 남편 좀 놀려 먹어보려고. 그냥 다른 질문인데요. 하지마. 그 내용 아니에요. 그냥 너 그 육감도잖아. 네. 오감도잖아. 감정이입도 음.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봐요. 직접적이라는 게 정서에 직접적인 거야? 아니면 표현에 직접적인 거야? 슬픔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감정. 기법 자체는 간접이잖아. 네.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삶으로 울게 해가지고 드러내기 때문에 간접적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운다라는 말 자체는 또 슬픔이 표출된 거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감정이입하게 되면 보통 직접보다는 간접이 더 적절한 설명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끌린 거예요. 주스키가 사람 시험하고 내가 만약에 아닌데 이러고 있으면 아닌데요 이러려고 지금 의아해가지고. 또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예전에 저런 애 좀 본 적이 있었어. 뭐냐면 지가 어디 가서 말하고 온다는 거야. 특히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내용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딱 이렇게 되면 형식이 중요하지 않나? 아닌데요. 아닌데요. 애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그 정도는 아니지? 네. 다음 시간에 우리 고전 중에 세안도 80쪽에 있는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